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했죠. 구라는 의미는 뭡니까? 1부터 9까지 단단히 수가 마무리되는 수가 되죠. 9를 지나면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9와 10은 변화를 의미하는 수가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상대적 개념으로 볼 때 9라는 것은 가장 큰 개념, 현실에서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즉 9를 지나면서 10으로 가며 어떤 하나의 단위가 다른 단위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와 함께 이 9번째 강의까지를 같이 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9번째 강의가 지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지혜롭게 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못 믿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음양오행설은 믿고 안 믿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양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신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신비주의를 버리자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음양오행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양오행설을 통상 어떤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통상 이 동양학을 공부했든 사주를 공부했든 아니면 그 역학, 점을 수학에 종사하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음양오행하면은 상당히 신비롭고 만사 모든 법칙에 이렇게 적용이 다 되는, 아무 때가 적용이 되는 그러한 요술 같은 법칙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러한 사고를 버리고 정확히 냉정한 논리 체계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학문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원리와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리와 원칙. 원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그 법칙적인 그 이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치들을 근거 있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일어날 때, 자,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왜 나갔나? 그냥 나가다 주기적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이 나가나 왠지는 모르지만 나간다는 자체는 하나의 원칙처럼 틀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행위. 그러나 이 행위가 왜 나가나 보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더라.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가더라. 그 이유가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나간다.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가 하나의 원리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꼭 해야 될, 그렇게 꼭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어떤 법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적 의미가 강하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해는 뜨더라.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추위가 지나면은 봄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즉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즉 10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다시 봄이 오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그 공전의 주기에 걸린 소요된 시간에 의해서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원리가 되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몇 시간이 또 있으면 어둠이 깔리더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내 위치가, 지구상의 내 위치가 태양을 뒤로 안 보고 등을 들 때 우린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과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은 뭡니까? 이 음양오행설. 이 음양오행설이라는 고전의 아주 큰 법칙 체계에 대해서,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이 있고, 이 음양오행은 목화토금수는 각각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고 이러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절에 배속될 때는 사로 배속되고 4개로 배속되고 토는 중앙에 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까지 하나의 법칙으로서는 존재해왔죠. 고전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해왔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논리, 그 과정들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신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음양오행설의 각종 법칙들이, 즉 목이 분출하는 기상이고 아니면 화가 이렇게 분산되는 기상이라는 것과 화는 금을 극한다는 이런 논리들을, 그리고 계절에 배속될 때는 목화 금수만 보이고 토는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들을 바로 이론적으로 그 원리들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그 이론을 증명해 나간 것이죠. 즉 음양오행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설이 잘못된 것처럼, 즉 중간에 설명되지 않는 논리들을 그 법칙 체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논리 체계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뭡니까? 자, 음양오행설의 원리는 모르지만 원칙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정확하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죠. 이 정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전의 그 선현들은, 아주 훌륭한 선현들은 아주 미래 예측, 이 반복되는 원칙의 틀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 사항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즉 인생사에는 반복되는 틀과 그다음 변화되는 틀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틀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겠죠. 바로 이럴 것이 이 원칙이 반복되는 틀입니다. 원리는 모를지라도 정확한 오행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현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한 예측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은 우리 고사를 통해서 간간히 우리가 야사로 정사로 접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음양오행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만이 아니고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 결과, 즉 과정, 이유, 원리들이 밝혀져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런데 아직까지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칙, 틀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 응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는 겁니다. 바로 응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적중이 정확히 되면서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적중이 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즉 고전에 이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이 공부한 학자들이 왜 있던 술수학분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혹은 약간 무시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항상 똑같은 조건을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적중하다가 어떨 때는 적중하지 않는 형상 때문에 그들이 이걸 무시하는 형상이 되는 거고, 또한 완벽히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또 이걸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한 이런 논리로 해서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너무나 무섭게 적중할 때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즉 아예 적중을 안 해버리면 무시해버리는데 적중을 하니 무시도 못하겠고, 공부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적중되는 게 아니고 적중될 때도 있고 적중되지 않을 때도 있고, 즉 미래 예측이 빗나갈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늘을 탓하고 마음에 정화가 덜 돼 있니, 마음을 닫게 하느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지는 형태로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개념들을 봅시다. 이 법칙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칙의 원리가 밝혀졌다 칠 때 이 원리란 자체도 하나의 논리 체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논리와 비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비논리 뭡니까? 논리적인 것은 어떠한 현상 하나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즉 우리가란 개념 속에는 생략된 게 뭡니까? 현재 이 시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는 아니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가치 체계에서 과학이라는 어떤 잣대에서 밝혀진 논리 체계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논리가 되는 것인 거고,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바로 비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나가다가 한 대 두드려 맞췄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할 때 내가 때리고 싶어서 하고 때렸다 치면 이거는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가 날 때려서, 그럼 때린 이유가 있죠. 이거 자체도 하나의 논리 체계가 되고 이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리와 비논리를 많이 구분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논리도 아니고 비논리도 아니고 이 논리 같으면서도 논리가 아닌 유사논리라고 우리가 말해 봅시다. 유사논리. 바로 이 유사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학문체계에 혼돈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유사논리라는 건 뭡니까?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 지금 바로 우리 사주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리와 비논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논리처럼 보이는 일종의 유사 논리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예측학을 얘기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사주학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의 가장 큰 구분이 뭡니까? 점술은 주역 같은 점의 개념은 뭡니까? 직관에 의한 거죠. 영감과 직관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논리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주학은
태양과 지구의 각도 차이, 공전과 자전으로 인한 어떤 변화 현상을 읽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논리적인 어떤 학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와 비논리가 섞여서 유사 논리로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그 논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리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요. 우리 노래 중에서 뭐 있습니까?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이렇게 나온 노래가 있죠. 그럼 뭡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럼 바나나는 뭡니까?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르면 비행기. 그 다음에 뭡니까?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연상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기 때문에 사과와 같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빨간 거에 대한 유사점. 그리고 사과는 맛있다는 유사점과 바나나 맛있다는 게 동통 유사점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3단 논법의 오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나중에는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이 동일시가 돼버립니다. 논리적인 것 같으면 논리적이지 않죠.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 사과를 봅시다. 사과는 틀림없이 빨간 원숭이와 같이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어떤 공하고 연상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맛있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아주 신 개념도 이렇게 모가하고처럼 신 개념도 연상시킬 수 있는 개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나하고 연결을 시킨다. 바나나는 무슨 맛은 있겠죠. 맛이 있고 또한 이거 친다면은 빨갛습니까? 빨갛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뭡니까? 대신 뭐 미끄럽다든가 또 이렇게 미끄러운 면도 있고 기른 면이 있기 때문에 기차라고 연상시킬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동등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측면끼리 이렇게 엇대어 비교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사한 논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사한 논리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적 논리라는 것은 하나 플러스 하나일 때 이것은 언제나 둘이 되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수학적 논리가 되고 공리가 되고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변하는데요. 어떻게? 자, 물방울이 하나 있는데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큰 물방울 하나로 변하면 이것은 1 플러스 1이 1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자,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하나씩 결합되는데 여기는 여자 플러스 남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애기 해서 이건 3인데요. 1 플러스 1이. 그럼 이것도 논리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써먹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도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너무 깨다 보니까 요즘은 깨트릴 고정관념도 없어요. 하도 깨트려가지고. 자, 봅시다. 그럼 뭡니까? 자, 사과 하나를 딱 씨앗을 심었더니만 어떻습니까? 좀 있더니 한 걸음을 주고 하니까 사과가 100알이 열렸다. 그럼 뭡니까? 1 이퀄 100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네. 맞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만인을 먹여 살린다듯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 보면 엄연히 보면 어떻습니까? 물방울 하나 두 개 틀림없이 이것은 물방울 두 개가 아니고 물방울 하나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상생, 상극 말고 상무라는 걸 배운 적 있죠. 다시 복습. 상무가 뭡니까? 능멸할 못자, 모멸할 못자 이런 개념을 써서 원래 금극목, 목극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목을 극하는데 목이 거꾸로 강하면은 금이 오히려 극을 당한다. 이런 개념을 상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예, 초기 조건, 절대 동일한 초기 조건 뭡니까? 동일 단위, 그 다음 동일 공간, 동일 시간, 이러한 초기 조건이 거기에는 생략이 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뭐라 하겠습니까? 고양이하고 쥐를 비교할 때 통상 고양이 앞에 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적당한 고양이 한 마리와 우리가 통념의 쥐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애기 고양이 한 마리하고 건강한 쥐 100마리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미 단위가 다르다는 비교를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된 것이죠. 즉 절대 조건이 아닌 겁니다. 바로 자 봅시다. 물론 물방울 하나, 물방울 두 개는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동일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긴 물방울 하나는 이 물방울 애초에 하나일 때 이 물방울과 크기가 같습니까? 이미 크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크기가.
그럼 이것은 이것과 동등한 하나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이것은 논리의 오류가 되는 것인 거고 좀 지나치면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유사 논리 체계로서 이렇게 사주학들의 흐름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오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현상들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주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예측설, 사주학도 예측설인데 예측설 치고는 역사가 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측설의 제왕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즉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예측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미 주역에 대해서 깊은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주역은 뭡니까? 논리 체계 자체는 상당히 이치적이지만 이렇게 점단을 이렇게 끄져가 이런 개념들, 처음에 어떤 작괴를 하는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물어본다 아니면 하늘에 물어본다는 어떤 그러한 영감적인 측면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학에도 그러한 직관적 측면이 좀 어느 정도 깔려 들어가 있고 그러한 시각으로 사주학을 공부했고 이해했고 또한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은 이렇게 엉뚱하게 빗나간 부분도 좀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주학에서요, 사주학 책에서 이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천수. 사주학의 고전 중에서는 상당히 그 신성시대는 그 고전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주학의 가장 오래된 고전은 뭡니까? 물론 이제 당나라 때 이여중 명서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여중 명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들어가면서 낙록자 삼명소식부, 그다음에 그 연애자편 같은 이런 고전도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이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는 책이 적천수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사주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책이죠. 적천수에 보면은 그 십간론, 천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그 무토는 고중하다, 기토는 비습하다. 그다음에 경금은 대살이다. 그다음에 신금은 연약하다. 그다음에 임수는 통하다, 계수는 지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무토는 딱딱하고 강하다. 큰 토니까 양토니까. 그리고 음토니까 은하고 습이 들어가 있다. 내지는 경금은 살기가 무지하게 강하다. 반면에 신금은 음이니까 연약하다. 그다음에 임수는 큰 물에 통한다. 그러니까 큰 물이다. 그리고 계수는 연약한 물이다. 이런 개념들이죠. 물론 이것들이 어떤 기운의 한 형상만 친다면은 기운은 양이 강하고 음은 기운이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기운은 선생님 무토가 그 토의 기운이 강한 건 사실인 거고 기토는 토의 기운이 그 기운의 동적인 측면은 약하지만 맺혀진 측면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측면보다는 잘못하면은 그 무토는 큰 흙, 기토는 작은 흙, 경금은 큰 금 내지는 강한 금, 신금은 그냥 약한 현실의 금 같은 개념, 그리고 임수는 큰 물의 개념과 계수는 작은 물의 개념으로서 인지되기가 쉽게 되고 실제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논리가 많이 오류가 된 것이죠. 즉 원숭이 뚜꾸먹이 비행기로 바뀌는 과정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감히 적천수를 부정하느냐, 고전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전, 즉 고전은 뭡니까? 과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든 학문은 고전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고 또한 그 고전을 반박하고 고전을 부정하거나 고전의 오류를 바꿔줌으로써 발전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속에서 우리 학문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고전에서는 지금만큼 알려져 있는 어떤 법칙 체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시정할 건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나왔지만 과거를 답습한다면 퇴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나왔지만 과거를 근거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갖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의 아마 역할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현재 사주학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오류들이 이렇게 나오고 논리가 비논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또한 그 음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음양오행설을 공부한 우리 학자들, 동양학자들, 물론 여기서 뭐 한의학이 됐든 어떤 역학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음양설 혹은 오행설을 아까 했듯이 대단한 이렇게 모든 무불통지 내지는 안 통하는 곳이 없는 법칙 체계, 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떤 신의 경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신비주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양을 그냥 음은 약한 것, 양은 강한 것 해가지고 현실에 무작정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체계를 가지고 음양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음양은, 자, 현실은 2의 세상입니까? 상의 세상이 3의 세상이라겠습니까? 현실은 3입니까? 5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음과 양 두 가지가 보이죠. 2라겠습니다. 음양의 2개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3개가 보이는 것. 이해가시겠죠? 자,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음양할 때 1, 2, 3을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양, 중에서 1, 2, 3의 논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3을 바라볼 때 음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구, 음양의 2가지 시각, 그리고 중간자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3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은 완전한 것,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 자세히 관찰하는 게 3이라고 했죠. 그럼 2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분해한다면 2는 그냥 바라보는 거고 3은 좀 더 관찰을 심하게 하는 거라고 치면은 1은 뭘까요? 1은, 자, 무심히 바라보는 것.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은 우리가 출근길에 무심히 바라보는 차창가로 보이는 가로수 내지는 그냥 무심히 보이는 번호판들, 이런 것들을 우리 1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 그럼 2는 뭡니까? 보다가 갑자기 어떤 관심이 가는 숍,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숍이, 내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가 붙여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아,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2입니다. 좀 더 1보다는 좀 유심히 보는 거죠. 즉 관심 분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관심 분야. 1은 그냥 보이는 것.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는 것과 관심 분야. 그러면 3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으로서, 아니면 어떤 분은 취미로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직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그 분야는 일반인하고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 분야를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그 분야를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좀 많죠. 즉 우리만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 좀 깊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봅니다. 바로 이렇게 전 분야, 여러분이 속해서 정확히 바라보는 것, 이 부분이 바로 3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그냥 내가 직접 스쳐 지나면서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이렇게 잠깐 보는 사람들을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1, 2, 3은 항상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을 1이라고 본다라면은 옆집 아저씨, 우리 친척, 아니면 조금 동네 아저씨 정도, 동네 사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2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 속사정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옆집 그 사람의. 그럼 속사정까지 아는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3의 시각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1과 2의 3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의 시각은 그냥 누구나 보이는 시각입니다. 누구든지 저 탤런트 어때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있는 그 시각. 그럼 2의 시각은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각. 저 사람은 어떤 데 한데 거기다 좀 더 깊게 하는 사람. 즉 누구 탤런트를 좋아할 때 그 팬들은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캐지요. 만약 이렇게 깊게 하는 시각은 2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캐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매니저라 그들의 가족만큼 깊게 알지 못하죠. 바로 그렇게 깊게 하는 시각이 바로 3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3가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시각은 뭡니까? 1번과 2번의 시각이죠. 3번의 시각은 특수한 시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형체나 사물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인간성이 좀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벌써 그렇게 보이죠? 인간성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화도 좀 잘 안 낸다, 예를 들어서 물론 낼 때는 많이 내지만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발을 밟고 툭 치고 갑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묻죠 이렇게. 그다음 또 한 사람이 A가 치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좀 이따 B가 와서 또 밟고 갑니다. 아픈데 밟은 또 밟았어요. 아프죠? 어떡합니까? 이게 괜찮아요. 보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세 번째 C가 가다 거기를 또 밟고 가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괜찮긴 한데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조금 속으로 짜증이 좀 나긴 나죠. 뭐 그래서 웃으면서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번째 또 밟습니다. 와서 이때는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뼈쪽 구두로 밟고 갑니다. 몸무게 두꺼운 사람이. 그러면 이때는 화가 좀 나는 겁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때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좀 이해하고 웃음하기보다는 좀 조심 좀 하시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 ABCD E 다섯 번째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안 밟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와서 발로 밟고 툭 치고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는 드디어 이제 화가 나서 한마디 쏴 붙이든지 같이 치든 어떤 행위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저를 1번과 A번과 B번, 즉 1번, 2번, 3번이 저를 봤더라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해, 인간성 좋아, 진짜 사람 착해, 밟아도 괜찮다, 웃대 이렇게 표현할 것이니까 좋다고 볼 것인 거고, 네 번째 본 사람은 그 사람 그래도 사람이 되면 그래도 사람은 나쁘진 않다면 인상은 좀 약간 구겨졌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을 해주되, 그럼 다섯 번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앞에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별로던데 그냥 바람 밟았다고 막 인상 쓰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이 정확히 다 내 원하는 대로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인간성 좋은 나도 나쁘게 보여지고 때에 따라 인간성 나쁜 경우도 좋게 보여지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사가 재밌기도 하고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시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래 보이는 시각, 인간성 좋으면 좋은 대로 보이는 시각, 그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럽게 보이는 시각, 그리고 좋은 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시각. 이렇게 세 가지 시각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세분화하면 다섯 가지까지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각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본 시각 가지고 모든 학문 체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대로 보인다겠습니까? 즉 진짜 사실대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서 보입니까? 즉 다르게 보입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우리는 지구가 현재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랑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칠판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칠판은 움직이는 게 아닌 걸로 보이죠. 그러면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까? 예, 현실에서는 사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반면에 북극성 내지는 태양 이런 것들처럼 지구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맨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동하는 물건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정하는 물건은 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이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지만, 즉 달과 아니면 오성, 목성, 화성, 토 이런 것들은 지구처럼 움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즉 그 얘기는 사실이 사실로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기준은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르게 보는 기준 하에서 바라보고 이 속에 사실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절대 완전원의 개념이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양이라고 보는 거고 이쪽은 음이라고 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현재 어떤 시각인 겁니까? 밖에서 양과 음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양 중에 음 중에 속해 있는 겁니까? 현실은 바로 우리가 양 중에, 즉 뭔가 시작됐다는 자체는 양 중에서 이 중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바라볼 때는 뭐가 먼저 보입니까? 음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 내가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나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나입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돼 있죠. 상대방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죠.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얼마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은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는 주위에서 내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게 납니까? 주위 사람들은 내 속마음까지 모르죠. 나 역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모릅니다. 어느 게 납니까? 둘 다 나죠. 그러나 둘 다 완벽한 나는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는 서로 치우친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입니다. 중의 눈. 이 사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의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끄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변합니다.
가장 투명한 안경을 끼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 누구나 자꾸 색안경들을 끼게 되어 있죠. 붉은 안경이든 푸른 안경이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은 양이 양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음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겁니까? 예, 양이 음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잘 봅시다. 우선순위를 봅시다. 우선순위를. 양과 음일 때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양이 먼저죠.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양이 먼저 우선순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음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잘 봅시다. 흔히 이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음양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양이 먼저다. 무조건 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음과 양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는 음양이냐. 그러나 우리가 통상 그냥 얘기할 때, 즉 남자는 양, 그럼 여자는 그냥 남자 할 때도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기존 전제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시대적 가치 상황 속에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 겁니다. 즉 생략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즉 남자 얘기하면 뭡니까? 이미 여기에는 여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여자의 상대로 남자라고 얘기하지, 남자 얘기하는데 어른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략됐을 때만 우리가 남녀를 그냥 이렇게 음양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게 없더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른 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아이, 좌측 하면 우측, 위 하면 아래, 이런 개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략이 없다면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통 통례를 볼 때 양의 기운은 뭡니까? 활동하는 기운이니까 남자는 활동하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운은 동정하는 기운이니까 가만히 여자는 집에서 멈춰있는 기운,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멈춰있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여자가 그 음인 건 아닌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남자는 양의 기운이니까 남자는 무조건 활동을 해야 좋다, 여자는 음이니까 무조건 집에 있어야 좋다, 그렇게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인 거고요. 양의 기운을 많이 가졌으니까 양은 뜨거운 기운이니까 양 기운을 많이 가진 남자는 뜨거워야 좋고 음 기운을 많이 가진 여자는 차가워야 좋다. 아닙니다. 그러면 음 기운이 차니까 거꾸로 뜨거워야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이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제시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음양의 선우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음과 양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곡되어 있는 겁니까? 왜곡되어 있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음이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양이 틀림없이 먼저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음양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음양. 자, 양. 이렇게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양이 먼저가 아니라 음이 먼저가 되죠.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음이 먼저다, 양이 먼저다를 구분하기 앞서 음이 먼저는 어떤 시각이다, 양이 먼저는 어떤 시각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음양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절대적 시각입니까? 상대적 시각입니까? 예, 상대적 시각이죠. 즉 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음이 거꾸로 먼저 보이고 양이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녀라고 해서 남녀는 뭡니까? 양이 먼저고 음이 먼저죠. 이건 무슨 시각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시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뭐라겠습니까? 음이 먼저인 것이 주로 많이 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 음양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체를 갖춘 것들은 주로 음이 먼저로 움직이는 것인 거고, 기운의 측면 내지는 어떤 기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양이 먼저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은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앉으나 서나 당신, 앉으나 서나, 서나 앉으나 하지 않고 앉으나 서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앉을 때를 음이라고 하고 서 있을 때를 양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음이 많죠. 들쑥날쑥 음이 먼저 많다고, 주로 음적인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통상 좌와 우를 얘기할 때도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입니다. 이것은 오행의 위치에 따라,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행의 위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 뭡니까? 수하고 화라가죠. 왜요? 시작하는 게 수고 제일 먼저 열기,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과 양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1, 2번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을 지향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좌측, 이것이 뭡니까? 목과 화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좌양, 우음, 남자는 좌측이, 여자는 우측에서 이런 모든 논리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지만,
그렇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양이니까 음이니까 딱딱 부러지게 적용한다. 그건 얘기가 틀린 겁니다. 원칙은 적용할 땐 또 다른 그 적용의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지 원칙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현실에는 양인 것과 음인 것이 섞여 있는데 주가 바로 음인 것을, 즉 음을 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음이 우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음양론의 현재 이 음과 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과 양의 측면에서 우리가 음양을 바라볼 때 음과 양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음양은 상대적인, 음양은 거의 균등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양, 그다음에 양과 음은. 그런데 실제는 음과 양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수계로 칠 때, 정수영 이렇게 개념을 칠 때 이 부분에 중간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자가 물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양과 음은 동등할 수가 없는 개념은 뭐냐?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즉 나와 너인데 나와 너는 어떤 형태에 됐든 현실은 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음양을 먼저 우리가 제일 음양의 원초적 개념으로서 태양이 보이는 것과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으로 놓고 칠 때 정확히 가만히 태양 놓고 우리 지구 형태를 원으로 구분할 때 틀림없이 어떤 반을 잘라서 이쪽은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선은 반으로 갈라지겠지만 우리가 어둠과 밝음으로 칠 때 바로 어느 정도 지나, 즉 BMNT나 EMT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음과 양의 정중앙선을 지난 일정한 지점까지는 아직은 양이 지배를 합니다. 즉 밝음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둠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듯이 음과 양은 현실 세계에서는 균등한 것이 아닙니다. 음양은 다른 겁니다. 물론 또한 음양은 같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음양은 다른 겁니다, 음양은 같은 겁니다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얘기한다면 이것이 말장난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뭡니까? 전제 조건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음양을 2로 바라보는 것과 음양 중 3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는 뭡니까? 상대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양을 음과 양이 아닌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같다고 보입니다. 왜?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입니다. 단 중간자만 달라 보이죠. 이것을 외부 시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음양의 공통 외부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음양은 같다고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손발이 닮았습니다.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멀리서 바라본 시각이고 내면에서 바라볼 때, 즉 내부적으로 내부 시각, 공통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결코 음양은 같지 않습니다. 음이 크든 양이 크든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비슷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 정확히 볼 때는 다르다. 그 얘기는 우리 눈에 코가 있어 콧구멍조차도 짝짝입니다. 정확히 보면 눈조차도 짝짝이고 귀도 짝짝이고 전부 다 이 손발도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논리입니다. 즉 양이 많든 음이 많든 해서 한쪽이 치우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이 지배하든 음이 지배하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럼 이것을 균등하게 해주는 건 뭡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해주는 건 바로 중간자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 둘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결코 둘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요인, 중간자가 와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요 이 음양 중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문화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인생사에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재 행위를 했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해서 적선해서 또 공덕을 베푼다고 하죠. 어떤 불교 용어로서는 그런 일을 했든 누구를 두드려펴서 안 좋은 일을 했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행위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노력을 해나가죠. 이렇게 그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노력 현재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서 바로 봉급을 받고 아니면 뭘 갖다 주면 수당을 받고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런데 1, 2, 3 논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분석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의 결과는 지금 하나로 다 나올까요? 아니면 둘로 나눠서 나올까요? 아니면 셋으로 나눠져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빙고입니다. 뭡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어떤 행위, 노력,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내가 누굴 때리면 걔가 날 때리든지 말든지 하고 내가 지금 노력하면 봉급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노력이 있을 때, 지금 노력했을 때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즉시 나옵니다. 내가 인사를 하면 고맙다 소리를 듣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이 행위고 지금 노력한 대가를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현재 나오는 하나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 후에, 통상 볼 때 한 3, 4년이나 5, 6년, 3년에서 7년 사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지금이 방금이 아니라 또 후에, 아니면 짧은 것들은 조금 후에 나타나는 시각, 조금 후에, 조금 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내가 노력해서 봉급을 받았으면 이게 끝이지. 지금 내가 노력해서 또 수당을 팔아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서 끝이지. 이게 다음에 나타나는가? 이게 틀림없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봅시다. 누군가 이렇게 막 하다가 말싸움이 났습니다. 아니면 말싸움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밀어붙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끝났죠. 그런데 그 순간에 졌다고 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승복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 다시 또다시 그 문제가 발단이 또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통상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혹은 2년 혹은 7년 사이에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조금만 받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다시 그 능력을 평가받아서 그때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금 불법 행위나 문제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을 때는 그런 행위를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한 방 욕먹고 그냥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리고 안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속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3년이나 7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다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뉴스에 맨날 보죠. 김 누구소는 몇 년 전에 2000 몇 년에 문제 생긴 게 지금 몇 년에, 여러분 2, 3년, 3, 4년 전에 어떤 행위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즉 어떤 지금 한 행위는 대부분 현실에서 일단 나타나지만 현실과 몇 년 후에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가 아닌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조금 중간자, 표가 안 나는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행위를 100을 했다 칠 때 이 100을 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한 40이나 45가 지금 당장 나타났다면 50 정도 당장 나타났다 치면은 40 내지 45는 3, 4년이나 5, 6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5, 6이나 3, 4 이렇게 작은 부분, 별로 무시할 수도 있겠죠. 무시해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크게 30년에서 70년,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배우게 되면 사주의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7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주로 나타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죽어버리면요? 예,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자손한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조상들이 공덕을 쌓으면 자손한테 간다, 이런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씩 다 증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왜? 뭘로써? 바로 이러한 논리체계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노력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일단 대부분이 나타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일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 또 일부는 3, 4년 후에 나타나는 것인 거고 그 다음 또 나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능력을 다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해주면은 그 노력한 대가는 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묘한 것이요,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나올 때가 반드시 있고 노력한 대가 이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가만히 대충 일해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 반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행운이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노력한 대가 이하로 나올 때는 아주 불평과 불만들을 많이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대가는 다음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통상 저한테 공부하는 문화생들에게 또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중이 있다고 칠 때 이 중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겠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중이라는 거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음양만 있는 겁니다. 음양만 있으면은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면 완성입니까? 모순입니다. 음양에 모순이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운이 좋을 때 잠깐 정도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아주 완벽하게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완벽하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하나가 완벽한 건 뭡니까? 회식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각출하지 않고 왜 돈을 내면 아깝잖아요.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시켜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식하는데 지 돈 내서 하면 좋겠지. 회사 돈 나가려면 또 싫지 않습니까? 회사는 노사관계가 성립되니까 노와 사이관계. 그럼 이 둘을 만족시켜주려면 어떡합니까? 회사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우리 식구들 직원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고 회식을 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어떤 업체에서 대주죠. 제3의 업체입니다. 이들은 참 둘 다 만족합니다. 이 둘의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의 업체는 불만족의 어떤 애매한 이 중간자 형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 이 순간 이걸 명심하십시오. 어떤 흐름들은 바로 그 속에서 정확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세 가지 종류입니까? 자,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 그렇죠? 인간성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인간성이 조금 나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한다고 칠 때, 여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나가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내지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음양오행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비주의를 버려야 되고 논리의 대상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